공중보건 기본 이론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자, 저랑 기초 이론 수업에서 만나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이 수업을 시작으로 이제 수험생활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고, 기본적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나름 이제 많은 조사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 자료도 모았을 거고 또 준비도 했을 거지만 막상 과목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 그리고 좀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험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좀 먼저 OT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학부 때나 접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 보건과 관련된 이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보건학이라는 것을 전공 과목은 아니고 교양 과목으로 그렇죠 거의 접해 보셨거나 그래서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또 뭔가 그 면허증 시험에서 공중보건학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면허증에서 봤던 공중보건학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깊이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기술직 쪽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만 보시게 될 거고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중보건, 보건행정 두 과목을 다 보시게 될 건데 공중보건은요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학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건학은 공중보건의 하나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공중보건학 하면요 이 안에 한 10과목 이상의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과목들이.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각각의 한 과목당 보통 한 학기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10과목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 동안 공부해요? 8주. 2달 동안 8주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로 빠르게 내용을 나가는데 각각의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함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직 시험을 딱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중보건은 그래도 그 용어가 익숙해. 얘는 좀 할만한 것 같아. 근데 보건행정은 낯설어. 행정이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문제풀이까지 갔을 때는 공중보건에서 더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기본 베이스 이해가 다 깔리고 나면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내용 이것도 봐야 돼? 이게 나올까?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출제 비중도 너무 낮고 몇 년 동안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그래서 과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치니까. 우리가 한 과목, 두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3과목, 많게는 5과목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기출 경향 분석을 항상 할 때마다 이거를 해주는 게 과연 그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낮으면 그래 여긴 조금 이제 내려놓는 마음이 생길까봐. 근데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출제 비중이 낮다라고 해서 걔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출제 비중이 나올 거 낮을 뿐이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그럼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챕터에 대한 중요도 얼마나 더 출제 비중이 높으냐를 보여드리는 거지 출제 비중이 낮으니까 안 해도 될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시고요. 자, 서울시랑 지방직 조금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차례 있으니까 그 차례대로예요. 너무 안 보이죠? 여기 불 때문에 그런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내용은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서울시 2015년 14년 문제들은 다 오픈이 돼요. 이제 서울시 문제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공중보건 총론 같은 경우는 보건학에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인데 자, 앞에 거 그냥 떼고 치고 뒤에 걸 14년, 15년 걸 봐도 2014년에 총론에서 5문제 나왔고요. 2015년에는 1문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것만 보고서는 총론이 비중이 높은 것 같아. 총론에 막 포커스 했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역학, 보건통계, 그리고 질병관리, 환경보건. 그래서 제가 교재 구성을 짤 때요. 1편부터 4편까지가 1편이 공중보건 총론, 2편이 역학과 보건통계, 3편이 질병관리, 4편이 환경보건이에요. 1편부터 4편 안에 어려운 내용, 할 거 많은 내용, 출제 비중 높은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구성을 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책 어때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 어디가 까매요? 앞에가 까매. 대부분 그래요. 챕터에서 앞에 집합, 그쵸? 미분, 적분, 하해. 얘네들이 뒤에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는 횟수가 줄어요. 그래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려고 앞쪽에 가장 중요도와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 내용이 어려운 애들을 다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얘네들을 하고 나면 뒤에는 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벼워요. 내용 자체가 가볍고 공부하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를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산업보건 그리고 식품위생보건 영양도 그때 출제 비중이 달라요. 자, 이렇게 2문제, 3문제, 1문제 쭉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챕터에 사실은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식품위생 따로, 보건영양 따로예요. 사실은 인구보건 따로고 모자보건 따로예요. 또 학교보건, 보건교육 각각의 내용이고요. 노인정신도 각각의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합쳐놓은 이유는 편이 너무 많아지고 한 가지 내용에 이렇게 적어지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오히려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의 범위가 넓지 않고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유사해서 공부할 때 연계성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인구보건이나 모자보건에서 최소한 1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 2015년에 인구에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인구 문제만 서울시에서. 그리고 모자보건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출제 비중은 매년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합쳐서 통계를 해버리면 4년치를 다 묶어서 봤더니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있었어요. 자,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은 단연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인구 모자보건이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좀 더 최근에 와서 되는 경향이 있고, 모자보건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정책들이 필요하고 양육을 위한 정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각 보건소마다 각 지역구마다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모의 모자 관리에 대한 정책들,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보건행정 사회보장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지방직까지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방직은 문제가 비공개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서울시도 그랬는데 원래 2014년에 박원순 시장님 이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문제가 시험 보고 나면 공개가 되는데 보건직 전공 과목,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은 공개를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가 안 되니까 정답이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다행인 게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좀 기본에 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문제를 공개하고 딱 가버리면요, 그거를 약간씩은 따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서울시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좀 섞어서 넣어뒀어요. 내용을 좀 섞어서 넣어뒀는데, 자, 의미가 없어요. 사실 매년 달라지는 출제 비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1편부터 4편은 그만큼 내용이 광범위하고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표로 보시면,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이게 분위수가 많이 나눠져가지고 아까 그 서울시표보다 높게 나오지만 그렇진 않아요. 퍼센트를 봐야 되니까요. 출제 비중 마찬가지로 4편까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보건행정사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공중보건, 보건행정 두 과목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별로 공중보건에서의 보건행정은 그닥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의료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연구사에서 보건학 준비하시는 분들, 보건행정을 따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한테는 보건행정이 좀 더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챕터에 보건행정 사회보장 내용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출제 가능한 내용들 최대한 훑는데 그 공중보건만 듣는 분들이 조금 여기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주셔도 되겠고, 근데 어쨌든 기술직 쪽, 그리고 기술직 쪽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2013년 경기 기술직 쪽이었는데 보건행정 사회부장이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에도 보건행정이 꼭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건행정 쪽을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연구사는 급수가 7급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도 아니고 보건학으로 시험을 봐요. 보건학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더 보건행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뭐 4년 동안의 출제 비중을 쭉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출제 비중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각각의 과목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공부하기 어렵지만 출제 비중 높은 게 1편부터 4편까지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 공중보건 마찬가지예요. 문제 출제 비중이 비슷한 게 20문항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다행히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달달 외우지 않고 찾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찾을 수 있죠. 80%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서울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요. 지문도 좀 더 길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80%는 출제가 돼요. 하지만 20% 정도에서는 좀 더 어려운 문제, 지문이 길고 설명이 다양한 문제, 그리고 아예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다른 그 공무원 시험 그 합격선을 쭉 보면요. 합격 점수,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직렬이 보건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합격선이 몇 점인가. 네. 그래서 80점대 후반이에요, 대부분. 물론 지역별로 70점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88점, 86점 그 정도의 합격선을 보이는 게 보건직이에요. 보건직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만 맞지 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점수 깎아먹을 거잖아.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만회해야 돼요? 우리 전공 과목에서 만회해야 돼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내가 100점 맞는다. 100점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빼고 갈 게 없어요. 다 보셔야 돼요.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법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늘 출제가 되는데 보건행정의 법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보건행정은 법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데 공중보건에서의 법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내용이 법의 근거에 있다라는 거의 차이고, 그 내용들은 교재 안에서 출제 가능한 법 내용들은 다 풀어내고 있으니까 같이 강의 안에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공중보건도 그렇고 보건행정도 그렇고 문제 출제 경향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단답식의 문제 같은 경우 잘 출제 안 돼요. 물론 있긴 있어요. 60% 정도는 단답식으로 출제가 돼요.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가 출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답형이어도 질문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지, 단순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에 대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 놓고 이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연결이 옳은 것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식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숲을 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숲을 보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도 완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서울시 문제 출제됐을 때 너무 어려워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을 이해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난이도가 너무 틀린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2004년에 광주 지역에서 출제됐던 문제네요. 이런 식이었죠. 과거 문제들이 다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만성질환의 특성이 뭐 한 10몇 가지가 쭉 교재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알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성질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이에요. 어때요? 고혈압, 당뇨 하면은 한번 걸리면 오래 지속되고 회복되지도 않고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진행 속도가 느리고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근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잘 몰라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어느 하나가 원인이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향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병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다? 하나가 아니죠. 다양한 원인이 있고. 만성질환은 갑자기 발병한다? 아니죠. 서서히 진행이 되죠. 당뇨병, 유행성 감기. 자, 당뇨병은 맞지만 유행성 감기는 만성질환에 해당되지 않아요. 걸렸다가 낫면 그만이죠.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회복이 어렵다라는 특성. 자, 계속 적절한 치료 관리가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성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당뇨병 같은 경우 특히 걸린 이후에 관리만 잘 하면은 건강에 아무 큰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합병증으로 다양한 뭐 DMF, 당뇨성 발이라던가 망막장애라던가 뭐 어떤 그 상처가 있을 때 회복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2차 예방이 중요하다. 자, 1차 예방, 2차 예방은 우리 내용에서 배울 거고요. 이런 식의 문제였다면, 자, 2015년 만성질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는 게 맞는데 그냥 만성질환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만성질환의 특성 중에 올바르게 기술한 것을 모두 고르래요.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발생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은 성인형 당뇨병으로 불리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발생한다. 잘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네. 왜? 인슐린 저항성이 뭔데? 인슐린 저항성이 뭔데? 인슐린이 낮게 나오고 인슐린이 낮아야 돼. 그거는 그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원래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에 대해서 내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당을 분해해야 되잖아.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항성이 있어서 발생한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만성질환의 특성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만성질환을 공부할 때 챕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간단하게. 얘네들을 다 모아서 출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당뇨병 내용은 우리 만성질환 할 때 당뇨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보다 속발성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 본태성 고혈압은 뭐고 속발성 고혈압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본태성 하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고혈압 자체가 발생한 거고, 속발성 고혈압하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질병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 신부전증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겼어. 신부전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했거나, 혹은 임신 중에 갑자기 고혈압이 발병했거나, 임신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속발성 고혈압이에요. 누가 더 많을까요? 원래 고혈압 환자, 그냥 고혈압이 걸린 사람이 95%예요. 속발성은 얼마 안 돼요. 2010년, 잠깐만. 2010년 우리나라, 그래서 뭐예요? 본태성 고혈압 환자보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본태성이 많은데 속발성 환자가 더 많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문에. 그쵸? 제가 지금 조금 잘못 읽었는데,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속발성 고혈압 환자보다 더 많아요. 여기 지문은 지금 속발성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틀린 내용이죠. 그러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자살이 1위라고? 진짜? 연령대별로 보면요, 10대, 2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10몇 년간 부동의 1위는 암이에요. 악성 신생물, 암. 10대네? 그러네요. 틀린 내용이네. 그러네. 아니에요. 이 10대 사망 원인이,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거 만약에 그걸로 문제 제기했으면 걸릴 수도 있었겠다. 이 10대는요, 연령 1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통계를 낼 때 5대 사망 원인, 10대 사망 원인이에요. 어머. 이거 여러분 서울시 이번에 기출 문제인데, 이거 진짜 걸었으면 걸릴 수도 있겠다. 좀 그러네. 만약에 근데 진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시험을 봐요. 근데 이거 걸었을 때 문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지방직 문제야. 우리 문제 제기 못해. 자, 이거 그래 틀렸다고 치자. 그럼 10대라고 쳐서. 그럼 얘네 두 개 틀린 거잖아. 그럼 답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빈칸으로 낼 거야? 아니지, 하나는 골라야죠. 판단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분명 이런 상황이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답을 고르는 트레이닝도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더 우선 다 정답일 확률이 높을까?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얘가 그 뜻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야 돼. 그런데 아마 디귿에 대해서 얘는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이게 맞겠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면 틀리는 거지, 억울하게. 3번. 그러니까 이걸 빼면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요렇게 골라야 돼요. 새로운 걸 봤어. 우리나라 10대. 보통 그 연령 10대를 나타낼 때는요, 연령별 사망 원인 중 10대의 사망 원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뭐? 2위는 뭐예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보통 5대 사망 원인.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사망 원인을 묻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매년 연도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 가지만 만성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만성질환의 특성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만성질환의 종류의 특성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기출문제의 경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9월에 대부분 이제 시작했어요. 공부를 9월에 시작해서 시험 언제쯤 봐요? 내년 뭐 5월이나 6월 그쯤, 빠르면 4월에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5월, 6월, 한 6월 정도 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합격 목표예요? 언제? 내년 시험, 내년에 내가 보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 되면 한 2년 더 해봐야지. 끔찍한 소리예요. 절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한 2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조금씩은 했었지. 혹시 만약에 안 되면 한 1년 더 해보고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에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고 합격할 거라는 거 믿고 시작해야 돼요. 주변에서 야 그거 1년 안에 되겠어? 안 되면 그만둬.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친구 중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 혹은 보건교사 뭐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준비를 하다가 한 2년 공부하고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합격한 친구가 몇 명 없어요. 다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합격한 사람들은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서 될 거라는 걸 믿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잠들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임용되는 상상, 임용돼서 출근하는 상상, 그 생각을 하면서 주무세요. 그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해야 될 거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노력이 뭔지를 같이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본인의 마인드 잡는 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떤 학생들은 왜 그냥 수업 내용만 얘기하지 그런 거를 자꾸 강조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수업을 듣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강의가 너무 재밌어 할 때가 두 가지 순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순간은 저에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럴 때, 이해할 때 굉장히 기뻐요. 근데 되게 우울해지고 그럴 때는,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는 합격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굉장한 죄책감을 가져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건직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면서 후회했어요. 괜히 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 강의 듣고 합격 못하면 어떡해? 그게 저는 약간 저의 잘못, 저의 죄책감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 소식보다 합격한 실제 저랑 이렇게 많이 눈을 마주쳤던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많이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다 합격시키면 전 내년에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행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중에 하나가,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붙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떨어져요. 그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버립시다. 열심히 안 하는데 어쩌겠어. 내가 무슨 수를 합격시키겠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으면 붙어야지.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 받아야지. 그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붙을 거다, 내가 합격할 거다라는 걸 믿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수업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올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더 이제 하는 게, 30대 초반이고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5개월 만에 합격했대요. 엄청 부럽죠? 5개월 만에 합격했대요. 그러면 1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합격한 거야.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분의 합격 수기에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말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믿고 하라는 그 얘기에 정말 믿고 했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줬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야, 애 키우면서 무슨 안 돼,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합격을 했고,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단기간에 유독 합격한 친구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단기간에 도전하는 대신 본인이 집중을 한 거고요. 그 집중하는 중간에 본인이 믿고 한 거죠. 내가 합격할 거라는 것을. 그 믿고 하는 사람과 믿고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이렇게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그런 거 물론 이제 종교가 있긴 하지만 냉담자예요. 냉담자. 잘 가지도 않고 막 그런데 자 내가 나의 합격을 믿고 있으면요.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래 요거 하나 더 보면 붙을 거야. 시험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붙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왜 이렇게 볼 게 많아? 이게 나오겠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빼고 요렇게 가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 볼 때 나의 지식의 크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믿고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고요. 그래서 보건행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제가 그 숙제를 내줘요. 우리 보건행정 숙제 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오늘 다시 숙제 내줘요. 오늘 집에 가서 합격 수기를 쓰세요. 본인의 합격 수기. 나중에 귀찮아서 못 써. 합격하고 나면 귀찮아서 못 써. 합격 쓰기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자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너무 기뻐요. 뭐 교수님 감사해요. 이런 거 말고요. 자, 왜 우리 가끔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합격 쓰기 진짜 길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은 어떻게 공부했고요. 보건행정 어떻게 공부했고요.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고요.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고요.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늘 도서관에 가서 불을 켜고 앉아서 이렇게 했고 밤 10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합격 쓰기 쓰는 사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공부할 방법 계획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침에 눈 뜨면 부랴부랴 하고 나서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합격 쓰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다 쓰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요. 못 떨어지지. 그쵸? 그래서 꼭 쓰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합격 쓰기 쓰는 오늘 가서 합격 쓰기 쓰는 사람들은 제가 주술을 걸 거예요. 다 합격해요. 쓰는 사람은. 알겠죠? 그 다음에 합격 쓰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뭐 종교 그런 거 보면 저희 이제 결혼한 시어머님이 굉장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기도발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제했을 때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제 남편을 만났다라고 믿고 계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진짜 어머님 덕분에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났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냐면 제가 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모두 다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 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요. 믿든지 말든지. 진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매일 밤 10시에 교회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있고 저도 그러길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고 공부를 하실게요. 그렇죠? 자, 믿고 하실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졸릴 수 있어요. 졸 수도 있어요. 딴짓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본인 손해예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9월이에요. 9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4월까지 공부하겠죠?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5월, 6월 이제 시험 막바지고 준비고 그쵸? 그러면 이게 총 8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았는 줄 알았죠?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동안 몇 과목 공부해요? 3과목에서 5과목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한 과목당 적게는 1.5개월, 1개월 반, 많이는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과목당. 별로 안 많아요, 시간. 근데 아직 각 과목별로 8개월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
32시간밖에 안 돼요. 한 과목당 48, 32. 그쵸. 4시간씩 8주 수업이에요. 그러면 3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듣는 시간이. 하루 반이 수업인데 그 중에서 반을 졸아버리면 여러분들 듣는 시간은 한 반나절 조금 넘는 정도? 하루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졸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다시 봐야지.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쵸? 특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 그럼 저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동영상 보다가 중간에 잘라놓고 딴 일 하다가 와서 하고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연속되지 않고 동영상도 한 번 키면 집중해서 최소 한 번에 4시간, 4강씩은 들어야 돼요. 그게 하루 수업이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암기하셔야죠. 암기도 다 해야 돼요. 그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하세요. 처음부터 내용 세세한 거 암기하려고 들면은 지쳐서 못 외워요. 그리고 뒤에 가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을 모두 최대한 이해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것들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갈게요. 이해하셨죠? 자, 마음을 다 잡고 우리 교재 이론 수업 지금 이번에는 이론 수업 기본 이론 수업이고요. 다음 2개월 후에는 심화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는 뭐가 다르냐? 자, 기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처음 수업하는 것을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라던가 쉬운 설명 위주로 들어갈 거고, 심화 수업에서는 기출이 어디에서 기출이 어떤 식이 나왔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세세한 설명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접근을 해야 하는지와 법규 내용들을 각각 다 들어갈 거예요. 챕터별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강의 기본서의 기본 내용 다 보시고요. 시간이 되실 때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기출 문제는 이제 기출에 근거해서 복원된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예상 문제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각각의 단원을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걸 보시라는 개념의 예상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동영상 각각 구매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각각 들으시는 분들이 기본이나 심화 둘 중에 하나만 듣겠다, 그거까지는 제가 본인 선택인데, 반드시 꼭 들었으면 하는 게 단원별 문제풀이예요. 제가 수업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기본서 수업을 하고 난 다 했을 때까지는 약간 모호했던 것들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 굉장히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개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공중보건학에 대한 OT,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기본서 내용 들어갈게요.